황금거위. 옛날 한 마을에 세 아들과 함께 사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는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지만 셋째 아들은 늘 느리고 엉뚱하다고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를 바보라고 불렀죠.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땔감이 다 떨어졌구나. 누가 숲에 가서 나무를 해오겠느냐? 첫째 아들이 당당하게 나섰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숲에 도착한 첫째 아들은 곧잘 나무를 패기 시작했어요.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와 말했어요. 얘야, 나무 한 조각만 나눠줄 수 있겠니? 그러자 첫째 아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이 귀한 나무를 왜 당신한테 줘요? 이건 우리 집 먹고 살려고 가져가는 거라고요. 그 순간 나무도 도끼도 이상하게 무거워지며 움직이지 않게 되었어요. 첫째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둘째 아들이 나섰어요. 이번엔 내가 다녀올게요. 하지만 똑같이 할아버지가 나무를 부탁하자 둘째도 거절했어요. 에이, 귀찮게 하지 마세요. 결과는 같았어요. 도끼는 멈추고 나무는 썩어버렸죠. 마지막으로 느리고 엉뚱하다고 놀림받던 셋째 아들이 말했어요. 그럼 제가 가볼게요. 형들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 같은 게 무슨 나무를 해와? 하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도끼를 내어주며 말했어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렴. 숲에 도착한 셋째 아들은 조심조심 도끼질을 시작했어요. 그때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얘야, 나무 한 조각만 나눠줄 수 있겠니? 셋째는 망설임 없이 도끼를 내려놓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여기요. 제가 뗀 나무 중에서 가장 잘 마른 걸 드릴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구나. 너의 마음씨에 보답하고 싶구나. 그리고는 큰 나무 아래를 가리켰어요. 저기 뿌리 밑을 한번 봐보렴. 셋째가 땅을 파보자 그 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빛 거위 한 마리가 있었어요. 셋째는 황금 거위를 소중히 품에 안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거위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모두가 그 황금 거위를 만져보고 싶어 했어요. 특히 어느 여관집의 세 자매는 밤에 몰래 거위를 훔치고선 몰래 깃털을 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첫째가 거위에 손을 대자 손이 떨어지지 않았고, 둘째가 언니를 잡자 또 둘째가 붙었고, 셋째가 놀라서 둘째를 당기자 세 자매가 줄줄이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셋째 아들은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채 거위를 안고 마을을 걸어갔고, 그 뒤로는 세 자매가 줄줄이 달려서 따라갔죠. 지나가는 사람마다 신기해서 따라붙고 손을 댔다가 그대로 쭉 붙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성 아내 왕은 크게 웃었어요. 이렇게 웃은 건 처음이로구나. 사실 그 왕은 웃지 못하는 딸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황금 거위를 안고 줄줄이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본 공주는
처음으로 크게 소리내어 웃었어요. 왕은 너무 기뻐서 말했어요. 이 청년이야말로 내 딸을 웃게 한 유일한 사람이다. 내 사위로 삼고 싶구나. 그리고 정말 셋째 아들은 왕의 사위가 되어 따뜻한 성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헨젤과 그레텔. 옛날 아주 깊은 숲속 작고 허름한 오두막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아빠는 가난한 나무꾼이었고 새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집안에 먹을 것이 바닥나자 새어머니는 조용히 아빠에게 속삭였어요. 아이들을 숲에 데려다 놓고 오는 게 어때요? 아빠는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뭐라고요? 아이들을 숲에 버리자고요? 아이들이 있어봐야 먹을 것만 더 줄어들잖아요. 이러다 우리도 굶어 죽겠어요. 새어머니는 끝내 아빠를 설득했어요. 내일 아침 숲 가장 깊은 곳에 두고 오면 절대 집으로 못 돌아올 거예요. 그날 밤 헨젤은 우연히 그 말을 듣고 말았어요. 잠든 척하던 헨젤은 모두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나 주머니에 반짝이는 하얀 자갈을 가득 담았어요.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숲을 향해 걸어갔어요. 헨젤은 걸으면서 주머니 속 자갈을 하나씩 몰래 떨어뜨렸어요. 조금씩 조용히 집으로 돌아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요. 숲 깊숙한 곳에 도착하자 아빠는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며 말했어요. 길이 험하니 여기서 이걸 먹고 잠시 쉬고 있거라.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어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두 남매만 숲에 남겨졌어요. 날은 어두워지고 숲에는 이상한 소리들만 가득했어요. 그레텔은 덜덜 떨며 말했어요. 오빠, 무서워. 헨젤은 그레텔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자갈로 길을 표시해뒀어. 달이 떠오르자 자갈들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반짝이는 자갈들을 따라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떻게? 깜짝 놀란 새어머니를 향해 그레텔은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가 뿌려둔 자갈 덕분이에요. 며칠 뒤 또다시 끔찍한 계획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새어머니가 밤새 헨젤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헨젤은 자갈을 구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조심조심 자갈 대신 빵 조각을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숲속의 새들이 모두 쪼아먹고 말았죠. 그날 밤 헨젤과 그레텔은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어요. 걷고 또 걷던 두 남매 앞에 기묘한 집 하나가 나타났어요. 지붕은 설탕, 벽은 초콜릿, 창틀은 쿠키로 만들어진 꿈속에서나 볼 법한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었어요. 우와, 진짜 집이야. 한 입만 먹어도 되겠지? 살짝 쿠키를 뜯어먹던 그때 집안에서 늙은 할머니가 나왔어요.
처음엔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그 할머니는 사실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변장을 한 무서운 마녀였어요. 마녀는 헨젤을 작은 우리에 가둬서 살을 찌우려고 했고 그레텔에게는 온갖 허드렛 일을 시켰어요. 손을 내밀어 봐라. 얼마나 살이 올랐는지 만져보게. 마녀는 눈이 나빠서 헨젤의 손끝만 만져볼 수 있었어요. 헨젤은 매일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내밀며 살이 안 찐 척 속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녀는 말했어요. 이제 됐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오늘은 헨젤을 요리해 먹어야겠구나. 그레텔, 오븐을 태워라. 어서! 그레텔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여기요. 안쪽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마녀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레텔은 힘껏 마녀를 오븐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어요. 오빠, 어서 나와. 이제 괜찮아. 헨젤은 그레텔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녀가 숨겨둔 보물을 챙겨 숲을 빠져나왔죠. 두 남매는 결국 아빠와 다시 만나 따뜻한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어머니는 사라져 있었고 이젠 세 사람 모두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게 되었답니다. 빨간 모자. 옛날 한 마을에 귀여운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는 늘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빨간 망토를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모두가 아이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빨간 모자의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얘야, 여기 따뜻한 스프와 케이크를 몸이 안 좋은 할머니께 갖다 드리렴. 네, 엄마. 조심히 다녀올게요. 엄마는 단단히 당부했어요. 숲속길에서 절대 딴 데로 새지 말고 낯선 사람과는 절대 말하지 마. 빨간 모자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숲속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은 포근했죠. 그런데 그때 숲속에서 커다란 회색 늑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안녕, 꼬마 아가씨. 어디 가는 길이지? 빨간 모자는 대답했어요. 아픈 할머니 댁에요. 빵이랑 스프를 드리려고요. 늑대는 머릿속으로 나쁜 생각을 했어요. 좋았어. 할머니 먼저 잡아먹고 그 다음엔 이 아이까지. 늑대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꽃도 한 송이 꺾어가는 게 어때? 할머니가 무척 좋아하실 거야. 빨간 모자는 잠시 멈춰 섰어요. 정말 그러네. 꽃도 드리면 좋겠어. 그렇게 숲속으로 벗어나 꽃을 따는 사이 늑대는 지름길로 달려가 할머니의 집에 먼저 도착했어요. 문을 똑똑. 누구니? 저예요. 빨간 모자요. 스프랑 빵을 드리러 왔어요. 늑대는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를 꿀꺽 삼켜버리고 할머니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시 후 빨간 모자가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인 척하는 늑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서 오렴, 내 사랑스러운 손녀야. 빨간 모자는 이상하게 느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왜 이리 굵으세요? 감기 때문이란다.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크세요? 너의 말소리를 잘 들으려고 그렇단다. 눈은 왜 이렇게 크고요? 너를 잘 보려고 그렇단다. 입은 왜 이렇게 커요? 그건 말이지.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지. 늑대는 벌떡 일어나 빨간 모자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내 단잠에 빠졌죠. 그때 숲을 지나던 사냥꾼 아저씨가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사냥꾼은 배가 볼록한 늑대를 발견했어요. 사냥꾼은 조심스럽게 늑대의 배를 갈랐어요. 그러자 거기서 할머니와 빨간 모자가 무사히 나왔어요. 어휴, 다행이에요. 사냥꾼은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를 가득 넣고 꿰매버렸어요. 늑대는 배가 너무 불러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졌고 마을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그날 이후 빨간 모자는 다짐했어요. 앞으론 엄마 말 잘 들을 거예요. 다시는 낯선 일을 믿지 않을래요. 빨간 모자는 귀여운 아이였지만 순진하게 말을 믿다가 위험에 빠졌어요. 하지만 용감한 사냥꾼 덕분에 모두 무사히 다시 웃을 수 있었답니다. 공작과 두루미. 햇살이 반짝이던 어느 날 숲속 연못가에 아름다운 공작 한 마리가 깃털을 살랑살랑 흔들며 걷고 있었어요. 공작은 자기 꼬리를 활짝 펴더니 거울처럼 맑은 물에 비춰보며 말했어요. 아, 이 깃털 좀 봐. 푸른빛, 초록빛, 금빛까지. 정말 예술이야, 예술. 공작은 깃털을 사르르 문질러 윤을 내고는 주변에 누가 자신을 보고 있나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얀 날개를 가진 두루미가 사뿐히 내려와 연못가에 앉았어요. 공작은 두루미를 힐끔 쳐다보다가 콧방귀를 뀌듯 말했어요. 어머, 넌 누구니? 깃털에 색도 없고 그렇게 하얗기만 해서 눈에 띄지도 않겠다. 나는 지나가기만 해도 다들 감탄하는데. 두루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너는 꼬리를 펼쳤을 때 정말 아름답더라. 하늘을 날면서 보니까 햇살 아래서 반짝이는 모습이 참 멋졌어. 하지만 나는 하늘을 날 때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느껴. 하늘을 가르며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거든. 공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날 수 있다고? 정말? 와, 나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자 두루미가 말했어요. 너도 한번 날아보는 게 어때? 그 멋진 날개로 하늘을 나는 기분 정말 특별할 것 같아. 공작은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날개를 퍼덕였어요. 크게 힘을 주어 벌려갔지만 푸드덕 푸드덕
공작은 몇 발자국만 앞으로 뛰고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 나는 이 멋진 깃털이 너무 무거워서 날 수가 없어. 두루미는 다가와 조용히 공작의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 너는 땅 위에서 누구보다 눈부시고 나는 하늘에서 자유롭고 우리는 서로 다른 멋을 가지고 있는 거야. 공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겉모습만 자랑했던 내가 조금 부끄러워졌어. 두루미는 미소를 지으며 넓은 날개를 활짝 펼쳤어요. 그리고 바람을 타고 하늘로 훨훨 날아올랐어요. 하늘을 가로지르는 두루미의 모습은 참으로 멋지고 자유로웠어요. 공작은 그 모습을 고개를 젖히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자신의 화려한 꼬리를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는 하늘을 날 순 없지만 이 아름다운 깃털은 나만의 특별함이지. 우리 모두는 각자의 멋이 있는 거구나. 바람이 살짝 불어와 공작의 깃털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햇살에 비쳐 반짝였어요. 그날따라 그 반짝임은 자랑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처럼 느껴졌답니다. 양치기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양들이 멀리 도망가지 않도록 지켜보고 위험한 짐승이 오지 않게 살펴보는 일을 했어요. 그날도 소년은 풀을 뜯는 양들을 바라보며 혼자 언덕 위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서 양만 보고 있자니 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소년은 장난을 생각해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소년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놀란 마을 사람들이 삽과 막대기를 들고 언덕길을 후다닥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은 급히 오느라 신발이 벗겨졌고 어떤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짚고 올라왔죠. 어디야? 늑대가 어디 있니? 하지만 늑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소녀는 그걸 지켜보며 킥킥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지친 얼굴로 한숨을 푹 쉬었어요. 힘들게 올라왔는데 장난이라니? 다시는 이런 장난을 치지 말거라. 하고 말하며 내려갔어요. 다음 날 소녀는 또 장난이 치고 싶어졌어요. 이번에는 더 크게 외쳤죠. 늑대다! 늑대가 진짜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숨을 몰아쉬며 언덕을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마에 땀이 맺혔고 어떤 사람은 다리에 쥐가 나서 철뚝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늑대는 없었어요. 아, 재밌다. 또 속으셨네요. 소녀는 웃으며 깔깔댔어요. 사람들은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되었어요. 평화롭던 언덕이 갑자기 싸늘해지더니 숲속에서 눈빛이 날카로운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양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놀란 소녀는 나무 위로 급히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늑대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도와주러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또 장난이겠지. 이젠 속지 않아. 소녀는 계속 외쳤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저 좀 도와주세요.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마을 사람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 늑대는 양들을 하나둘씩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안 돼. 제발 멈춰. 소녀는 늑대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늑대는 너무 빠르고 무서웠어요. 늑대는 결국 양들을 모두 잡아먹고 나서야 돌아갔어요. 소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내가 거짓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양들을 모두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소녀는 그동안 했던 거짓말을 깊이 후회했지만 이미 양들은 모두 사라지고 난 뒤였답니다. 여우와 두루미. 햇살이 살랑살랑 나뭇잎을 흔드는 아침이에요. 초록 이끼로 덮인 바위 옆에 빨간 지붕의 여우집이 보이네요. 집 안에서 여우가 싱글벙글 웃으며 요리를 하고 있어요. 바삭하게 구운 팬케이크와 향긋한 스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있죠. 여우는 싱글벙글 웃으며 스프를 그릇에 담았어요. 오늘은 친구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한 날이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요리도 특별하게. 조금 뒤 기다랗고 멋진 노란색의 단단한 부리를 가진 두루미가 찾아왔어요. 초대해줘서 고마워, 여우야. 어서 와. 내가 맛있는 스프를 만들었어. 자자, 스프 식겠다. 어서 와, 앉아. 여우는 얇고 넓은 접시를 식탁 위에 척 올려두었어요. 그 위에는 고소한 스프가 넉넉히 담겨 있었죠. 고마워. 잘 먹을게. 하지만 두루미는 입을 가까이 대도 스프를 전혀 먹을 수 없었어요. 넓은 접시에 담긴 스프는 기다란 부리에 콕콕 튀기기만 했죠. 두루미는 슬쩍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런 두루미의 모습을 알면서도 여우는 후루룩 맛있게 스프를 먹으며 말했어요. 어때? 향이 끝내주지? 응, 그래. 향은 정말 좋네. 여우는 속으로 킥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 장난 참 재밌잖아. 며칠 뒤, 이번엔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어요. 두루미의 집은 조용한 갈대밭 옆 강가에 지어진 포근한 나무집이에요. 잔잔한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창문을 타고 흘러들어왔어요. 여우는 신이 난 얼굴로 찾아왔어요. 코끝에는 기대감이 가득 묻어 있었죠. 두루미는 어떤 요리를 해줄까? 냄새가 아주 고소한걸. 여우야, 어서 와. 나도 맛있는 스프를 만들었어. 곧이어 두루미는 고운 발걸음으로 부엌에서 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스프는 길쭉하고 입구가 아주 좁은 호리병 안에 담겨 있었어요. 여우는 순간
멈칫했어요. 이게 뭐야? 호리병? 입도 안 들어가겠는데? 두루미는 여우를 힐끗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호리병에 긴 부리를 쑥 넣어 수프를 조용히 마셨어요. 여우는 코를 킁킁 냄새를 맡으며 입을 들이대 보았지만 수프에 입이 닿지를 않았어요. 맛있겠다. 근데 이거 좀 어려운걸. 두루미는 조용히 여우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도 지난번에 나에게 이렇게 했었지? 장난은 되돌아오기도 해. 여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머쓱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미안해, 두루미야. 그냥 재밌자고 한 건데 네가 속상했을 줄은 몰랐어. 나도 사실 오늘 너한테 화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 다음부턴 진심으로 대접해줘.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는 거니까. 두루미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수프를 넓은 접시에 담아 여우 앞에 내놓았어요. 이제 정말로 맛있게 먹어줘. 정성껏 만든 거야. 여우는 눈이 반짝이며 수프를 바라보았어요. 이번에는 기쁜 마음으로 호루룩 소리를 내며 수프를 마셨어요. 두 친구는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수프를 나누며 조용히 웃었답니다. 사자와 생쥐. 옛날 푸르고 조용한 숲속에 모든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바람은 솔솔 불어와 새들의 노래와 어우러졌죠. 그 숲엔 거대한 사자 한 마리와 아주 작고 소심한 생쥐 한 마리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사자는 이 숲의 왕이었어요. 힘도 세고 포효 소리만으로도 다른 동물들이 벌벌 떨었죠. 그리고 오늘도 사자는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배고픈 생쥐 한 마리가 먹이를 찾으러 나왔다가 그만 사자의 커다란 꼬리를 밟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누가 감히 나의 휴식을 방해하는 거지? 깜짝 놀란 생쥐는 사자의 몸 위로 굴러 떨어졌고 심장은 두근두근, 다리는 덜덜 떨렸어요.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꼬마 녀석이 감히 내 몸 위로 기어오르다니. 내가 널 한 입에 꿀꺽 해도 모자라겠군. 사자는 생쥐의 꼬리를 잡아 들어 올려서 입속으로 넣으려고 했어요. 다급해진 생쥐는 두 손을 싹싹 빌며 말했죠. 사자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너무 작아서 사장님이 먹어도 배도 안 찰 거예요.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언젠가는 제가 분명히 사장님께 은혜를 갚을 날이 올지도 몰라요. 하긴 너까지 거 먹어봐야 더 배고파지기만 하겠다. 아니 그런데 네가 은혜를 갚는다고? 그 말 참 재밌네. 이렇게 조그만 녀석이? 좋아. 특별히 오늘은 봐주도록 하지. 하지만 다음번엔 조심하라고.
그렇게 생쥐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에 다급히 도망쳤답니다. 그 후 사자는 곧 생쥐를 잊어버렸지만 생쥐는 그날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어요. 며칠 후 사자는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사람들이 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무거운 밧줄이 사자의 몸을 칭칭 감았고 공중에 매달리고 말았죠. 이거 뭐야? 나를 이렇게 가둔다고? 누구 없느냐? 여기서 꺼내줘! 사자의 거대한 몸이 요동쳤지만 단단한 밧줄은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그를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절망에 빠진 사자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죠. 누구 없어요? 무서워. 이 소리는? 사자님?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사자의 울부짖음을 들은 생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생쥐는 곧장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사장님, 이런 곳에...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가 정말로 와준 거냐? 하지만 이건 너무 굵은 밧줄이야. 넌 작잖아. 작아도 할 수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생쥐는 날카로운 앞니로 밧줄을 갈기 시작했어요. 사각.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생쥐는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끈기와 성실함으로 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툭! 생쥐의 끝없는 노력에 밧줄 하나가 끊어지면서 덫이 저절로 풀리고 사자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네가 나를 구했구나. 사자님이 그때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자는 더 이상 작고 약한 동물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자와 생쥐는 진심 어린 친구가 되어 숲속을 나란히 걷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북풍이 준 선물. 옛날 아주 먼 북쪽 나라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매일매일 정직하게 일하며 병든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죠. 어느 겨울 아침, 소년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 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따스한 빵을 구워 병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윙! 갑자기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더니 소년이 들고 있던 밀가루 자루를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소년은 어쩔 줄 몰라 눈길에 주저앉아 울먹였어요. 저 밀가루는 우리 엄마를 위한 건데. 그날 밤 소년은 결심했어요. 북풍이 내 걸 가져갔으니 직접 가서 돌려달라고 말해야겠어. 소년은 두꺼운 외투를 여며 입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따라 산 너머 들판 너머 북풍이 사는 곳을 향해 하루 이틀 사흘을 걸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곳엔
얼음과 눈으로 된 커다란 궁전이 있었어요. 그곳엔 바로 북풍이 살고 있었답니다. 북풍은 놀란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어요. 이 추운 곳까지 네가 왜 왔느냐?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제 밀가루 자루를 가져갔어요. 그건 병든 어머니를 위한 거였는데 너무 속상해요. 북풍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란다. 대신 이걸 가져가거라. 북풍은 소년에게 작은 식탁보를 하나 주었어요. 이 식탁보를 탁자 위에 펴고 식탁보야 식탁보야 음식을 다오 라고 말하면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나올 거란다. 소년은 기뻤어요. 이제 엄마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날이 어두워져 소년은 한 여관에 들렸어요. 그리고 북풍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식탁보를 펼치고 주문을 외워보았죠. 식탁보야, 식탁보야, 음식을 다오. 그러자 정말 식탁보 위에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 차려졌어요.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본 여관 주인은 소년이 잠든 사이 마법 식탁보를 몰래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다음 날 집에 돌아온 소년은 엄마 앞에서 식탁보를 펴고 말했어요. 식탁보야, 식탁보야, 음식을 다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년은 다시 북풍을 찾아갔어요. 이 식탁보는 더 이상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처음 여관에서 했을 땐 됐는데 집에 가져가서 다시 해보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 밀가루를 돌려주세요. 북풍은 조용히 말했어요. 허허, 그럴 리가 없는데 누군가 바꿔치기 한 것 같구나. 그렇다면 이번엔 이 염소를 데려가거라. 염소야, 염소야, 황금을 다오! 라고 말하면 이 염소는 황금을 뿜는단다. 소년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지난번에 묵었던 그 여관에 묵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북풍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문을 외쳤어요. 염소야, 염소야, 황금을 다오. 그러자 정말 염소가 황금을 뿜어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관 주인은 소년이 깊게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또 염소를 몰래 바꿔치기 했답니다. 소년은 그 사실도 모른 채 바뀐 염소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 염소는 황금을 줘요. 잘 보세요. 염소야, 염소야, 황금을 다오. 하지만 염소는 멍하니 풀만 뜯고 있었어요. 소년은 또다시 북풍을 찾아갔어요. 추운 겨울길을 묵묵히 걸으며 말이죠. 이 염소는 풀만 뜯고 황금을 주지 않아요. 그냥 내 밀가루를 돌려주세요. 이번엔 북풍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도둑이 또 너를 속였구나. 자, 이번엔 마법 지팡이를 주마. 지팡이야, 지팡이야, 두드려라! 라고 외치면 지팡이가 도둑을 응징할 거야. 소녀는 여관에 도착하자마자 일부러 주인에게 지팡이가 마법 지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깊게 잠이 든 척을 했습니다. 여관 주인이 또 욕심을 부리며 마법 지팡이를 다른 지팡이와 바꾸려는 순간 소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팡이야, 지팡이야, 두드려라! 그 순간 지팡이는 번쩍, 뻑, 여관 주인을 계속해서 혼쭐을 내주었답니다. 겁에 질린 여관 주인은 마법 식탁보와 황금 염소를 모두 돌려주었어요. 소녀는 그것들을 모두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따뜻한 음식을 배불리 먹었고 집은 황금으로 가득 찼으며 소녀는 정직함과 용기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소녀는 늘 착한 마음으로 살아갔답니다.